흔히 알려져 있듯이 K9 자주포는 혹한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두 차례 비공개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극저온 실험 중 발생한 유압계통 동결 사태입니다. 연구진이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여 극한 운용 시험을 진행하던 당시 예측을 뛰어넘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 결과 주포 구동부 전체가 한순간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즉시 히터와 임시 가열 배관을 연결해 극적으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이후 이 경험을 토대로 저온 보강 기술을 대폭 강화하여 K9이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추운 기회 운영국에게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라는 극찬을 얻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초도 양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신균열 사고입니다. 당시 시험 사격에 사용된 일부 화약이 규격에 맞지 않아 무리한 폭발 압력이 걸린 탓에 포신 내부에서 미세균열이 감지되었습니다. 다행히 자동 사격 통제 장치가 곧바로 이상을 포착해 추가 발사를 차단했고 더 큰 사고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발팀은 K9의 포신 내강 재질과 열 처리 공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며 동시 다발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처럼 혹한기 동결 사태와 포신균열 문제를 극복한 경험이 현재의 K9 썬더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인정받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언으로 촉발한 캐나다 미국 갈등이 한국 K방산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했고 이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강한 분노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안팎에서는 또다시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된다면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행 취소, 미국 제품 불매, 나아가 군사 분야에서도 탈미국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의존도 축소는 캐나다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보를 여러 차례 지켜본 캐나다 정부가 이번에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듯 보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포함한 K방산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육군이 추진 중인 IFM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자주포 다연장 로켓, 대공방어체계 등 여러 무기를 신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미국산 자주포로 주로 M109 계열이 노후화되어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태에서 국제시장에서 이미 혹한기 성능과 나토 표준 호환성을 입증받은 K9 썬더가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갈등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나다 정부로서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자칫 대외 정책상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최근 행보가 현실로 이뤄진다면 동맹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캐나다가 군사주권과 방위산업 정책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탈미국을 선언하며 미국과의 거리두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가 갑작스럽게 방위산업 현대화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으로 꼽히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가 상당 부분 녹아들면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물류와 에너지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항로를 선점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감지되고 있는데 러시아 북방 함대와 잠수함 전력이 북극해 전역을 장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공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만약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며 동맹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방위 분담금을 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캐나다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캐나다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기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국가안보의 틀을 더욱 자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제안하는 무기 패키지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전 배치되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K9 자주포를 비롯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지상 표적을 견제할 수 있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엘셈과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천공2 같은 대공방어 체계가 대표적입니다. 또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자 할 때 고려해볼 만한 도산 안창 호급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 공군 전력 측면에서도 한국의 FA-50 경전투기 혹은 KF-21 보라매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보유한 슈퍼 호넷 계열기인 CF-18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F-35의 킬 스위치를 통해 동맹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화 옵션을 가질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미국산만을 대체제로 생각하던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두는 건 단순히 트럼프가 싫으니까 미국 대체제를 찾자라는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 자국의 전략적 주권과 미래 안보 환경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특히 IFM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운영 국가가 검증해준 K9의 혹한기 작전 능력과 나토 탄약 호환성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K9 썬더를 실전 배치하거나 도입을 결정한 사례가 캐나다의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추운 겨울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혹독한 겨울 테스트를 통해 K9의 기동성 사격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또한 앞에서 열거한 나라들과 기후 조건이 유사하므로 이미 입증된 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9의 후속 개발 버전인 K9A2, K9A3도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성능 업그레이드를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도입국 입장에서 큰 매력입니다. 미국산 무기의 경우 신규 기종이 출시되면 이전 버전에 대한 지원이나 부품 수급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잦지만, 한국은 도입국 요구에 맞춰 맞춤형 계열 개량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전체 운용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F-35 킬 스위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최근 들어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F-35의 킬 스위치 논란을 두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동안에는 음모론 수준으로 치부되던 이야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상대로 강공을 펼치는 장면을 여럿 연출하면서 정말 미국이 마음먹으면 전투기를 원격으로 멈춰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캐나다 역시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전투기 검토에 열려있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F-35와 KF-21이 추구하는 기술적 스펙이나 전술 운용 개념이 다르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에 대해 통제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산 무기가 훨씬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방위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미국이 독주해왔던 구도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에도 미국 의존을 줄이고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은 K방산 제품들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한국 방위산업이 신흥국, 개발도상국 전형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입니다. 이미 호주가 K9 자주포를 들여오면서 선진 방위산업 시장에 문을 연 사례가 있고, 폴란드 역시 대대적인 K2 전차 K9 자주포 구매로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내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군사력 역시 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본격적으로 K방산의 문호를 개방해 대규모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를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간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K9 운용을 위한 정비 개량 센터를 캐나다 현지에 설치하거나 잠수함 전투기 등을 연계 개발 공동 운영하는 모델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전략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한국 또한 캐나다를 통해 북극 항로 관련 협력이나 국제적 해양 안보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의
외교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파문은 분명 논쟁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 방산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가 실제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달리 선택지 중 하나로 한국이 매우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가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무기 구매 소스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면 K9을 비롯한 K방산 제품들이 첫 번째 선택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방산무기 체계들은 세계 최정상급 혹한 환경 운용성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며 서방권 국가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은 단연으뜸입니다. 또한 미국과 달리 지속적 업그레이드 지원이라는 여러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기에 캐나다가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선택지입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 진행될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 무기가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10일 K9 공산권 수출 영상입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은 공산권 국가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대부분의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신규 무기 획득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자주포였다는 사실은 한동안 소련 러시아 무기는 동남아 표준이었던 공식이 흔들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국경 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우호적이지만 덜 자극적인 파트너를 활용해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셈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처럼 고가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M109와 비교하면 최신 전자장비와 포신 수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성능 가격 모두 납득 가능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동일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K55 자주포나 업그레이드된 K55A1을 비교해볼까요? K55는 미국 M109 자주포를 베이스로 면허 생산하면서 발전시킨 모델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육군의 주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 그리고 사거리 및 사격 통제 능력이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대체되거나 보조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대 40km에서 50에서 6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배치 지역이 어디든 신속하게 작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K55 계열과 비교해 속도, 화력, 신뢰성 면에서 큰 향상을 이뤘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가 채택해 운영 중이며 신뢰도가 너무 높아 탱크에 맞먹는 수준으로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K9의 장점이 베트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최근 양국 간 K9 자주포 계약이 성사되며 공산권 시장에도 K방산이 새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대략 30문의 K9 자주포 초도분에 대한 것이며 도입 후 혹독한 시험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하면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측은 주로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 부대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을 저지하는 최전선 포병 전력으로 쓰겠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베트남이 미국제가 아닌 한국제를 들여놓는 데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베트남 입장에선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와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정도가 갈등의 규모를 더 키우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수출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점차 사용자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겁니다. K9의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전장 관리 시스템은 고객 국가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세부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막 지형이냐 열대우림 지형이냐에 따라 냉각 시스템이나 전자장비 보호 설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적응력이 러시아 무기 체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자주포만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9 후속 지원 체계나 장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 방산 생태계를 확충하고 현지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처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강압적 태도와 미국의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 영해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니 주변국들은 방어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과 손잡으면 대중 갈등이 심각해져 경제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중간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K9 수출이 한국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전시의 아군이 되어줄 확률을 높여주는 외교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적성국에게는 쉽게 팔지 않습니다. 전시에 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K9을 대량 구입하고 향후 K-21 보병 전투 장갑차나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면 양국은 사실상 상호 운용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 불시에 다른 세력과 손잡고 한국을 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에서 반중국 연맹을 주도한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연맹도 아니라고 선을 긋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집단안보 체계가 동남아 쪽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각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갈등이 워낙 오래되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 흐름을 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앞장서서 동남아 우방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 베트남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도 중국과 분쟁을 벌여왔고, 심지어 1979년 중월전쟁에서는 중공군이 베트남 국경을 대거 침투한 뒤에도 완벽히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강인한 게릴라 전술과 끝까지 버티는 민족성이 결합되면 중국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추후 K9을 비롯해 K-21, 천무, KF-21, 보라매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면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 압박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동남아 일대에서 사실상의 한국산 무기 연합체가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국 무기를 많이 들여놓은 국가들은 정비, 업그레이드, 탄약 호환 등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이 K9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해두면 필리핀이나 다른 K9 운용 국가의 탄약을 긴급 공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일시마비된다면 동남아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죠. 결국 이는 방산동맹 성격을 점차 띠게 됩니다. 국가 간 방산동맹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하듯이 동맹국 간의 무기 체계와 전술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 운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부품 탄약, 정비, 호환성을 통해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생산 공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장기적인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무기 체계는 회원국들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 이유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안보 전략이자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 정도로 끝날 뉴스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은 부담스럽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 전체가 반중국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한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한다면 동남아 전반의 안보 지형은 한국이 주도하는 K방산 네트워크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